이건입니다. 이건 신기관 노블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이게 신기관인데 어쨌든 이게 자기가 그 참된 기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건의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은 157쪽에 어떤 물체의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새로운 본성을 부여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하는 일이요 목표로 삼는 바이다. 한편 어떤 물체의 행상이나 혹은 그 본성의 진정한 종차를 그러한 본성을 낳는 본성을 그러한 본성이 유래되는 근원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하는 일이고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인간의 지식의 과업, 즉 학문의 과업에 딸려 있는 것은 작용인과 진료인이 행상을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과정, 즉 모든 물체의 생성과 운동성에 숨어있는 잠재적 과정을 발견하는 일이며 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그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구조를 발견합니다. 잠재적 과정과 잠재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진정한 지식은 원인으로부터 추론된 지식이다라는 주장은 옳다. 그 원인을 네 가지로, 즉 진료인, 행상인, 작용인, 목적인으로 구별하는 것도 역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원인 가운데 목적인은 인간의 행위를 다룰 경우 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학문을 더 타락시킨다. 아침 일찍 종달새가 우는 것은 일찍 일어난 사람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운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는 인간의 행위를 다룰 때는 유효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59쪽에 자연에는 어떤 정해진 법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개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학문에서는 바로 그 법칙에 대한 탐구와 발견 및 개발이 이론과 실천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내가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법칙이다.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행상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법칙이나 개별 과학 안에서 이에 상응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은 첫 줄에 인간의 힘과 지식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에서 그랬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죠. 그러나 추상적인 것에 몰두하는 저간의 고질적인 악습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는 기초에서 출발해 학문의 건설을 시작하고 이 실용의 영역을 장대로 이론적인 부분을 규정해 나가는 것이 한결 안전한 방법이다. 그 다음 마지막 줄에 그러므로 진실로 완벽한 작업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선택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행상을 발견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형상이란 그 본성 전체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그 본성이 현존할 경우에는 항상 현존하고 그 본성의 현존을 언제 어느 때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 줄에 보면은 작업 규칙과 이론적 공리는 결국은 같은 것으로서 작업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것이 결국 이론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다. 그렇고 5에 보면은 물체를 변화시키는 문제에 관한 규칙 또는 공리는 두 가지이다. 제1의 규칙은 물체를 단순한 본성들이 모인 집합체 또는 결합체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다음으로 제2의 규칙은 앞에서는 본성들이 모인 결합체로 본 거고 제2의 규칙은 단순 본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구체적인 물체에서 출발한다. 앞에서는 본성에서 출발했고 여기서 물체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규칙 또는 공리는 두 가지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재적 과정을 밝히는 거라고 그랬는데 164쪽에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잠재적 과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으로 그것도 현재와 같이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으로 이거 뭐냐면 네 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우상에 사로잡힌 거겠죠.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잠재적 과정은 물체 자체가 드러내 보이는 양적 관계나 징후 혹은 단계적 과정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사람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의 연속적 과정이라. 그 다음에 이게 잠재적 과정이었고 아까 이 과정이 없는 그 잠재적 구조를 따질 때 165쪽에 마찬가지로 물체에 숨어있는 잠재적 구조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문제 역시 잠재적 과정과 행상을 발견하는 문제 못지않는 새로운 일이다. 그 다음에 그 165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유기체를 해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문제 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해부는 시각적 관찰 같은 감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유기체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에 뭐 태워보고 뭐 복합체 구조를 불에 태워보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66쪽에 밑에 여덟 번째 줄쯤에 복합체의 진정한 구조는 미세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불로 태워보는 작업만 가지고는 분명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헷갈리고 잃어버릴 것이 더 많다. 그러므로 물체를 분리하거나 분해하는 작업은 불로 하기보다는 이성적 추론과 실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참된 기납법, 이 참된 기납법에서 하는 편이 훨씬 더 낫고, 그 물체를 다른 물체와 비교해 복합체 속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단순 본성과 그 본성의 형상으로 handle 보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불카누스는 대장장이를 나타내는 거고 미네르바는 지혜거죠. 그래서 불카누스에서 미네르바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면 어떤 물체에 대해서도 그 속에 어떤 전기가 들어있는지 그 실체적 본질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하며 이런 얘기. 그렇다고 해서 8회 보면 밑에 네 번째 줄에 데모크리스토스, 이 사람은 원자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원자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원자는 텅 빈 공간과 불변의 진로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둘 다 그릇된 가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은 중간에 여섯 번째 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연학은, 물리학은 자연에 대한 탐구를 수학으로 끝을 맺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9 보면은 앞에서 말한 두 종류의 규칙, 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물체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서 철학과 기타 여러 학문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해 보겠다. 형상은 적어도 이성과 그 자신의 법칙에 따른다는 점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상에 대한 탐구는 행위상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행위상학과 자연학 얘기가 나옵니다. 자용인과 진료인 및 잠재적 과정과 잠재적 구조에 대한 탐구가 자연학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 행위상학과 자연학을 구분해놓고, 자연학적 탐구는 자연의 일반적 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일 뿐 자연의 근본적이고 영원한 법칙과는 관계가 없다. 이 두 종류의 학문 분야에서 각각 실천적인 학문이 하나씩 달려있다. 자연학에는 기계학이 달려있고 행위상학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술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행위상학에 딸린 실천적 학문이 마술인 이유는 기계학에 비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훨씬 더 크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훨씬 더 넓기 때문이다. 이제 학문의 목적은 이처럼 설정되었으므로 실용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질서 정연한 탐구를 도와줄 지침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자. 자연을 해석하는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경험으로부터 공리를 추론하는 것과 관계되는 일이고, 거꾸로 공리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에 관계되는 일이다. 제1의 부분은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각에 대한 보조, 기억에 대한 보조, 정신 혹은 이성에 대한 보조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감각에 대한 보조로서 아까 그랬죠. 경험으로부터 공리를 추론내는 것, 공리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그랬는데, 제1 부분은 경험으로부터 공리를 추론하는 것이라겠죠. 이것에 대한 부분, 세 부분, 감각에 대한 보조, 기억에 대한 보조, 정신 혹은 이성에 대한 보조가 그것인데, 첫째로 감각에 대한 보조로서 우리는 먼저 전면적이고 완전하고 정확한 자연지와 실험지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로 기억에 대한 보조로서 그 밑에 줄에 지성의 사례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돈된 방식으로 사례표를 만들어 대줘야 된다. 앞에서는 자연지와 실험지고, 그 다음에 사례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지성은 적절히 지도하고 보호해 주어야 공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셋째로 이성에 대한 보조로서 바르고 참된 기납법, 자연지 실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표, 그 다음에 기납법. 그 다음에 행상에 대한 탐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성에 대해 우선 진료는 전혀 다르지만 본성이 동일한 모든 알려진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 그래서 표 1에 보면은 참 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열의 본성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열의 본성에 일치하는 사례를 찾습니다. 햇빛, 반사되어 집중된 햇빛, 이런 등등 굉장히 많아요. 21번에 보면 171쪽에 말똥이나 그와 비슷한 동물의 배설물, 그 다음 18에 보면 물을 끼얹은 생석계, 여기서 열이 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이게 이제 존재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델려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172쪽에 다음으로 둘째 탐구 대상의 본성, 즉 열을 결리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 2 보면은 열의 본성을 결리하고 있는 근접 사례, 열이 없는 쪽이. 그리고 열이 없는 거 하나면 그게 더 재밌는 게 173쪽에 다섯 번째 줄에 제2의 긍정적 사례에 대응하는 부정적 사례. 햇빛은 일반 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햇빛은 이른바 공기의 중간 영역에서는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리 햇빛을 조기에 딱 그대로 하면 그 열이 발생되지만 공기 중간에서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보면 산 꼭대기에 눈이 계속 쌓여 있다는 거죠. 그다음 175쪽에도 왜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빛을 내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물체, 예를 들면 쇠나 돌, 뜨거운 물 등과 같은 것에 돋보기를 사용해보고 햇빛처럼 열이 모이는지를 살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저표를 쫙 만들면 진짜 참 많은 케이스를 연구했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은 이건 이 뒤에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진짜 참 어렵다. 해봤다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지가 밖에도 지도 뭐 실험 안 해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지도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자료들을 쭉 수집해서 모아보면은 모으는 과정에서 뭐 실험도 한번 해보고 또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걸 자기가 글로 정리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거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실험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죽을 때 닭을 가지고 그 눈이 냉장 잘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존이 잘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보면은, 그래가 뭐 독감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 다음 26에 보면 183쪽에 동물의 열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몸집이 너무 작아서 열을 감지할 수 없는 곤충의 경우를 제외하면 추가할 만한 부정적 사례가 없다. 물고기의 경우
무찜성과 비교했을 때 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의 정도가 아주 약한 것이다. 이런 표현. 그런데 동물의 경우 신체 부위에 따라 열의 정도가 다 다르다. 참 별걸 다. 네, 두 개가 표가 나왔고 존재표, 부재표, 그 다음에 185쪽에 셋째로 탐구대상 본성이 서로 다른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야 한다. 이것은 동일한 대상을 놓고 그 본성의 증가와 감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서 그 본성의 다소의 정도에 따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어느 쪽이든 좋다. 그래서 표 3 보면 열의 정도 및 비교 사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86쪽에 밑에서 10번째 줄 좀 보면 식물 중에 인간의 촉감으로 열을 감지할 수 있는 식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 187쪽에 중간에 7. 모든 부패물은 그 속에 약간의 열을 지니고 있지만 촉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야, 이거 참. 그 다음에 188쪽에 세 번째 줄에 동물은 움직이거나 운동을 했을 때, 술이나 밥을 먹었을 때, 성교할 때, 지독한 열병이 걸렸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열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 동물은 강한 혈열에 시달릴 경우 처음에는 추위로 오들오들 떨다가 한참 후에는 열이 아주 높이 올라간다. 이런 그 관찰. 그러나 패스트 열에 걸렸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타는 듯한 고온에 시달린다. 그다음 13에 보면 모든 동물은 겨울이나 추운 날씨에는 몸체 표면이 차지만 체내는 오히려 보통 때보다 더 따뜻하다. 그다음 191쪽에 23에 번개불은 모든 불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번개불은 때로 쇠를 완전히 녹이기도 하는데 다른 화염들은 이런 일을 못한다. 193에 35 중간에 뜨거운 물체가 계속해서 가까이 있으면 열이 증가된다. 그 물체로부터 끊임없이 방출되는 열이 처음부터 있던 열과 합세하여 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난로불로 방을 데울 경우 반 시간 동안 데우는 것보다는 1시간 동안 데우는 것이 더 따뜻하다. 그러나 이것은 비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램프나 양초는 한 자리에 오래 놓아두어도 처음부터 있던 빛이 학계 이상 되지 않는다. 이런데 빛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94 8번째 줄점에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들 중에서 가장 쉽게 열을 받아들이고 또한 가장 쉽게 열을 잃는 것은 공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96쪽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에 이 세 개의 표의 임무와 용도는 지성 앞에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일이 완수되고 나면 다음에는 이 사례들을 놓고 기납으로 들어가야 한다. 197쪽의 다섯 번째 줄에 그러나 긍정적 사례를 한번 척 보아서 진정한 행상을 알아내는 일은 행성의 부유자이신 창조자인 하나님이나 천사들, 예지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은 이렇게 긍정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정적 사례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씩 배제해 나간 다음에야 긍정적 사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완전히 분해하고 해체해야 한다. 물론 블러스가 아니라 성스러운 불인 정신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상을 발견하는 문제에 관한 참된 기납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 탐구 대상 본성이 존재하는 긍정적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 사례 중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본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탐구 대상 본성이 부재하는 사례들을 놓고 그 사례들 중에서 발견되는 어떤 본성이 있는지, 자, 긍정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게 있는지, 부정적인 것은 발견할 수 되는 어떤 본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탐구 대상 본성이 증가하는데도 감소하고 있거나 혹은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어떤 본성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본성들을 찾아내어 죄 또는 배제하는 것이다. 이 죄와 배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경박
악한 의견들은 사례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견고하고 진실되고 제대로 규정된 긍정적 현상만이 남을 것이다.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17회 그런데 행상의 개념과 관련해서 반드시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내가 말하는 행상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변과 사유에 익숙해진 행상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사람은 규칙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선 첫째로 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개의 단순 본성이 우주 만물의 통칙에 따라 결합된 복합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복합 형상에 대해서는 내가 말한 잠재적 과정과 잠재적 구조를 다루는 것에서 또한 이른바 실체 혹은 구체적 사인이 존재하고 있는 과정과 구조를 발견하는 문제를 다루는 곳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또한 단순 본성에 관해서 내가 말하는 행상은 진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잘못 규정되어 있는 추상적인 행상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통의 행상이라는 용어는 자기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말하는 행상은 어떤 진로나 물체 속에 들어있는 단순 본성들, 이를테면 열이나 빛이나 무게 같은 단순 본성들이 그 물체를 지배하고 구성하는 규제하는 활동 법칙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은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 열의 행상에서 배제 혹은 제해야 하는 본성들의 사례. 이거 첫 1. 햇빛 때문에 열의 형상에서 사원소의 본성을 제외하라. 이건 뭔가 모르겠어요. 사원소는 우리가 뭐 물, 불, 토양, 뭐 공기인가 뭐 그런 거. 그 다음 201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물체의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의 형상에서 물체의 본질적 속성을 제외하라.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니까 본질은 빼고 마찰만 보라는 얘기 같은데. 그 다음 202쪽에 보면 19회 열 배제표 안에 참된 기납의 기초가 들어있다. 그러나 참된 기납은 긍정적 사례의 표, 즉 존재표가 나올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 또한 배제표 또한 자체도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거니와 처음부터 완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은 세 종류의 표를 작성하고 검토한 다음에는 다음 이들 표에 제시된 사례를 가지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얻는 사례를 가지고 자연을 해석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신을 자유롭게 해두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열의 형상에 대한 최초의 수학.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내가 수집한 사례를 놓고 볼 때 열이 지닌 특수한 본성은 운동이라고 결론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4쪽의 중간에 운동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 즉 열과 운동의 관계는 종과 유의 관계가 같다는 것은 열이 운동을 낳는가 아니면 운동이 열을 낳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열 그 자체 혹은 열의 본질이 운동이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열은 운동류에 속하면서도 다른 종류의 운동과는 구별되는 종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살피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첫째로 열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므로 상대적인 것, 즉 우주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또한 열의 전달 혹은 열의 이동을 열의 형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셋째로 불이라는 개념은 통속적인 것으로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화염이 일어나고 빨갛게 단 어떤 물체에서 보이는 열과 빛을 합쳐서 일으키는 말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특수한 운동으로서 열의 행상, 즉 열의 종차에 대해서 열의 종차라는 것은 이제 종의 특질이겠죠. 제1의 종차는 열은 팽창 운동으로서 이 팽창 운동에 의해 물체는 그 자신을 확장하고 이전에 차지하고 있던 것보다 더 넓은 영역 혹은 부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6쪽 중간에 열의 성질이 운동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공기다. 공기는 표 3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작은 열을 받아도 즉시 눈에 띄게 팽창한다. 이것은 또한 냉이 갖는 반대 본성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냉은 모든 물체를 수축시키고 옹색하게 만든다. 자, 아까 제1의 종차는 팽창이라고 그랬잖아요. 팽창 운동이라고 그랬고 207쪽에 제2의 종차는 제1의 종차에 대한 한정이다. 이런 팽창 운동, 즉 주변으로 향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물체가 동시에 입 방향으로 향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7쪽 밑에 네 번째 줄에 제3의 종차는 다음과 같다. 열은 물체 전체의 균일한 팽창 운동이 아니라 물체의 작은 분자 사이의 팽창 운동으로 저지, 반발, 객퇴가 동시에 일어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열은 끊임없이 진동, 돌진, 저항하고 반격에 의해 자극을 받는 교호적인 운동을 하며 그로부터 저 거센 불과 열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9쪽에 보면 제4의 종차는 제3의 종차에 대한 한정이다. 제3의 종차가 아까 팽창 운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극 운동 혹은 침투 운동은 결코 완만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신속한 것이며 또한 이 운동은 극도로 미세한 분자 간의 운동이 아니라 미세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분자 간의 운동이다. 그래서 209쪽의 세 번째 줄 밑에서 이것이 지성의 해방에 의해 우리가 얻게 된 열의 형상에 대한 최초의 수학 내지는 해석의 단초이다. 즉 210쪽 열이라는 것은 억제된 상태에서 저항하는 소분자 사이의 팽창 운동이다. 이 팽창 운동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특히 입 방향으로 일어난다. 또한 소분자 사이의 저항은 결코 완만한 것이 아니라 급속하고 격렬하다. 그 다음에 21mm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내가 만든 열의 존재표와 부재표, 재표를 이용해 최초의 수학을 얻었으므로 다음에서 지성이 자연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실되고 완전한 기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래 놓고 이 사람이 211쪽에 뭘 하려고 하냐면은 세 번째 줄에 따라서 나는 특근적 사례에 대해 그 다음에 기납의 지주에 대해 기납의 정정에 대해 주제의 본성에 따른 당구의 변화에 대해 당구에 관한 특근적 본성에 대해 당구의 한계에 대해 실천적 응용에 관해 당구를 위한 준비에 대해 마지막으로 공리의 상승적 단계와 하강적 단계에 대해 서술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책은 어디서 끝나느냐면 1. 특근적 사례에 대해 여기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 못하는 거지. 그래서 특근적 사례에 대해 특별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책이 뒤에 전부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오늘 끝나고 이 책은 그냥 심하게 합시다. 앞에 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자기가 꺼낸 게 열이야. 그리고 자기가 기납적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다. 한 게 열이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열에 대한 것뿐이 없는데 그러지. 예를 든 거죠. 이제 기납적 사례를 열을 통해서 자기가 이 기납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 뉴턴이 언제 유선 뒤에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뉴턴은 이 사람의 이 열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겠죠. 운동 법칙이니 뭐 그렇게 나왔겠죠.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나왔다기보다 이 참고했겠지. 네, 그런 것들 기체 운동 원리가 다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근대 과학의 어떤 네. 기조라고 하죠. 그런 이때
읽어보니까 이렇게 어. 연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이 사람은 정치적 야망은 별로 없고 학문적 야망은 대단히 컸다고 얘기하지 이 사람은. 대법관까지 하고 뭐 그랬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뭐야 굉장히 어려운 책을 갖다가 지금도 읽고 있지. 이 대단히 의미 있는 책 같기는 해요. 어렵죠. 수학 공부하거나 과학적 논술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거를 좀 더 섬세하게 읽어야 되지 않나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뉴턴도 그 전에 한문을 봤을 거고. 지금 이걸 읽어보면서 지금 유튜브 생각이 나서 어. 유튜브에 말했던 그 운동법칙이니 뭐 하여튼 또 과학에서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한 법칙들이 많은데 그게 다 그리고 혈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바꾼다든지 이런 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불꽃을 열로 보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학을 진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저서는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참 생소한데 그렇지. 네, 의미가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침 운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제목만 읽어봅시다. 몇 개만. 참. 211쪽에 이제 그 첫 번째 특근적 사례로 고립 사례를 들 수 있다. 고립 사례라는 것은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성을 다른 물체와 공유하고는 있지만 이 공유하고 있는 본성 이외에는 다른 어떤 본성도 공유하지 않는 물체에서 볼 수 있는 사례. 혹은 탐구 대상 본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점에서는 다른 물체와 모든 것이 유사한 물체에서 볼 수 있는 사례. 공유하고 있는 본성 외에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 혹은 탐구 대상 본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점에서는 모든 것이 유사한 물체. 이게 이제 고립사회. 이게 뭐냐면 이래 보면은 색의 본성을 탐구하는 경우에 자기 자신의 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백에도 그 색이 나타나게 하는 프리즘이나 수정이 고립사회에 속한다. 색을 탐구할 때는 프리즘이나 수정이. 이슬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례들은 꽃이나 유색, 보석, 광석, 나무 조각 등의 고착된 색과 비교해 보면 색 그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근적 사례로 이동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성이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 생성된 경우나 혹은 반대로 처음에는 존재하던 것이 갑자기 소멸되고 만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215쪽에 세 번째 특근적 사례로 명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열에 대한 최초의 수학을 논의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나는 이 사례를 찬란한 사례 혹은 자유로운 지배적 사례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탐구 대상 본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최대의 형태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본성의 발현을 막는 모든 장애를 자신의 강인한 힘으로 제압하고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된 사례 혹은 자유로운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16의 다섯 번째 줄. 예를 든다면 탐구 대상 본성이 열이라고 했을 때 팽창 운동의 명시 사례는 금온계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상 운동은 여러 행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 다음 밑에도 보면 무게라고 했을 때 당구 대상 본성이 무게의 명시적 사례는 수원이라는 거죠. 수원은 한강을 제한 어떤 다른 물체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그 다음 25호에 보면은 네 번째 특별적 사례로 은밀 사례를 들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여명 사례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명시 사례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 사례는 당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성이 최저 한도로 말하자면 요란과 맹화의 상태로 잠깐 나타났다가 곧 반대의 본성 때문에 은폐되고 만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례는 행상의 발견을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명시 사례가 종차를 쉽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밀 사례는 유적 본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당구 대상 본성은 이 유의 본성, 공통 본성이 특수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당구 대상 본성이 고체성과 혹은 자기 안정성이라고 했을 때 이 경우의 은밀 사례는 유동체이면서 약간의 고체성이 보이는 물체, 예컨대 수프 같은 것이다. 대단한 발견이지 않나요? 관찰이지 않나요? 이거. 참아에 매달린 빗방.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19쪽에 26에 다섯 번째 특권적 사례로 구성 사례를 들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집합 사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당구 대상 본성에 대해 하나의 종을 구성하는, 말하자면 그 본성의 하위의 행상을 구성하는 사례이다. 진정한 행상은 깊이 숨어 있어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황은 어렵고 인간의 지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특정한 일군의 사례를 어떤 공통 개념 아래 포괄하는 특수한 행상이 있다면 이를 간과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성을 동일하는 것은 좀 불완전한 구석이 있더라도 행상으로 가는 발견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10번째를 좀 보면은 예를 들어 당구 대상 본성이 기억 혹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하면은 이 대한 구성 사례는 순서 혹은 구분으로서 이로서 분명히 기억을 돕는다. 주제 혹은 인위적 기억의 공유 장소도 그러하다.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로 외운다든지 아니면 장소 연관시켜서 외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시각을 통해서 외우기도 하죠. 이게 세 번째 방법이라고 그랬죠. 순수와 인위적 기억의 장소 공유와 공유 장소와 시각. 그 다음에 뭐 기억에 도움을 주는 게 또 다른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여섯 번째 특권적 사례로 상사 사례 혹은 분행 사례를 들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또한 병행 사례 또는 자연적 유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사물의 유사와 결합을 구성 사례처럼 하위의 행상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명시하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본성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이를테면 최초의 최하위의 단계와 같은 것이다. 이게 아까 이건 이제 구성 사례는 아까 하위의 개념이었잖아. 이게 제일 밑이라는 얘기 같고, 중간에 보면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상사 사례이다. 즉 거울과 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의 구조와 메아리가 들리는 장소가 그러한 이 상사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감각기관과 감각의 반사를 남는 물체는 유사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성의 음량과 남성의 음량과 여성의 자궁,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네발 짐승의 발, 이런 것도 상세 사례라는 거죠. 이건 여기까지 하기로 했나? 저는 사실 뒤에 이 부분 읽기는 다 읽었는데요. 사실 말 자체가 어려워서 꼬여서 어떤 대목은 이 방금 이 분석을 해놓은 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거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굉장히 스페시픽한 하고 예.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가가지고 지금 예, 설명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참된 기납법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디테일하시다는 말씀이 개념 자체가 유사성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가면은 맞는 거 같는데 앞에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네. 이런 그런 것도 생각이 있겠다.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각에서 그래서 보면은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 상사 사례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예, 있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처음에는 쉽게 접근했는데 아니 이 사례 2장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알다가 또 헷갈리고. 읽을 때 알다가도 돌아서 헷갈리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몇 개는 알겠고 몇 개는 또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하여튼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장 좋은 추론의 방식을 연역법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가장 아니 그거는 어느 게 적당하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글하고 사운드하다 보면 정당한 추론 방식 중에 연역도 있고 기납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제가 우리가 일반 글쓰기를 할 때에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연역적 방법을 더 많이 유도하거든요. 이거는 실험이라든지 방법, 사례 그렇죠. 중심, 글쓰기 할 때는 분석을 그렇겠죠. 일반 글쓰기에서는 이제 연역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예전에도 이야기하면 가장 접근이 쉽고 지금 또 인문학서의 접근 방식은 연역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대상에 따라서 네. 가장 적절한 추론 방법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연역이고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은 아이가 1일 때 보여주고 아이가 n일 때 가정한다고 성립하면은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여주면 된다는 그런 거잖아. 그리고 이게 대상에 따라서 추론 방법이 다르겠죠. 과학적 이론이나 수리적 증명 방식에는 이걸 보고 있으면 기납법이 좀 더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들리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저는 수학 공부를 별로 안 해보니까 이런 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추론 방식 중에 하나가 이게 사운드하지 못하다. 이게 안 맞는 방법이 있거든. 그 에브덕션이라고 그래. 에브덕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 뭐라고 하는 거 모르겠다. 에브덕션. 의사들이 이제 추론할 때 쓰는 방법이야. 의사들은 오면은 이 병의 원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네. 의사들 하는 결과를 놓고 원인을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방법 이건 이제 이게 그래서 의사들은 이 추론 방법은 결과를 놓고 원인을 찾아갔을 때 이 결과를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원인은 50가지가 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50분의 1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의사들이 이 진단을 하는 방법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가는데 이게 에브덕션이라는데 이건 연역이나 기납처럼 사운드한 방법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의사들이 이제 이걸 쓰는 할 때 뭘 해야 되느냐면 의사들이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환자 문진 검사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추적할 때 쓰는 추론 방법이라고. 방금 의사 선생님이 병증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의사라는 사람이 본래는 병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병이 난 걸 보고 병을 방금 이제 역으로 추측을 해서 추론을 통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약을 너무 많이 써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 그래서 요즘은 그 병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나 음식이나 유전적인 요소들을 관리해주는 대처약이 필요하다고
이런 책들을 좋아해요. 어쨌든 이걸 이제 계속 읽는 건 조금 너무 지루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서 스탑하고 다음 시간은 아틀란티스,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그 제목.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이것도 그냥 하루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하루만요. 네, 이게 책이 인쇄가 굉장히 그해요. 이틀 읽을 게 없어. 책도 뭐 1090페이지고 하루만 이거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 인생 와야 되는데. 새책 우리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을 거 지금 쓰지 마 있을 겁니다. 책이 와 있는. 책이 쓰지 마 있어. 그 저기 뭐야 다음 책이 이게 이제 7년차 시작이에요. 방꽃 조사가 성찰이라고. 저것도 이렇게 이제 3층.